법원 복도 끝 검은 정장을 입은 할머니가 서류 가방을 힘주어 쥐고 서 있습니다. 가방 속에는 효도 의무 조항이 찍힌 증여계약서 한 장이 칼날처럼 접혀 들어가 있고요. 칠순날 새 한복을 입고 동네 국밥집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던 그 30분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반대편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아들과 눈이 퉁퉁 부은 며느리가 변호사 뒤에 숨어 고개를 숙이고 있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0살이에요. 지금 제가 사는 곳은요, 동네 작은 빌라 2층 집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죠. 매일 아침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장 보러 시장에 가고 버스 타고 다니는 그런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일 거예요. 실제로 동네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순자 씨, 오늘도 시장 가세요? 네, 배추 좀 사러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는 200억대 자산가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요. 혼자서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동산 책을 읽고 시장 동향을 살피고 발품을 팔아가며 매물을 받죠. 강남 재건축 단지, 용산 개발 예정 지역, 서초 오피스텔까지 하나하나 매입했습니다. 주식도 공부했어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장기 투자로 수익을 냈죠. 그렇게 30년을 모았어요. 겉으로는 검소하게 살면서요. 빌라에 살고 시장에서 장 보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제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결혼할 때 좋은 집 마련해주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죠. 아들이 35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요. 저는 강남 압구정동에 28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40평대 신축 아파트였죠. 계약하고 등기 넘길 때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은 내가 노력해서 산 거야.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웃으며 넘어갔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자기 남편 능력으로 산 집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시집 올 때부터요. 며느리는 저를 평범한 시골 어머니 정도로 봤어요. 어머님은 검소하게 사시네요. 빌라가 아늑하시겠어요. 이런 말들을 했죠. 저는 그냥 웃었어요. 굳이 제 재산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명절 때마다 음식해서 갖다 주고 손주들 용돈 챙기고 그렇게 5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 칠순이 다가왔어요. 정확히는 이틀 후가 제 생일이죠. 며느리 친정 아버지 칠순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가 2달 전이었어요. 그랜드 힐튼 호텔 대연회장에서 300명을 초대한 성대한 칠순 잔치였죠. 저도 초대받아서 갔었어요. 피아노 연주가 흐르고 케이터링 음식이 나오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는 그런 파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눈물까지 흘리며 효녀 연기를 했었죠. 아버지, 건강하세요. 저희가 평생 잘 모실게요. 아들도 장인어른께 유럽 여행권을 선물했어요. 저는 축의금 봉투에 300만 원을 넣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돈 어른 경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요. 속으로 기대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효녀네. 내 칠순도 저 정도는 아니어도
뭔가 준비하겠지? 며느리 친정은요, 재건축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칠순 잔치를 연 거죠. 저도 뭐 그 정도까지는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조촐하게라도 아들 부부가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칠순 이틀 전에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칠순 날 저녁 6시에 나와요. 응, 어디서 하는데? 가서 보면 알아요. 새 옷 입고 나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백화점에 갔어요. 새 한복을 맞췄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진보라색 치마, 70만 원짜리 한복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을 때요. 점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칠순이에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마음이 들떴습니다. 이제 곧 칠순 잔치에서 이 한복을 입고 아들 며느리가 준비한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집에 돌아와서요. 옷장 정리도 하고 손톱도 깎고 머리도 새로 단장했어요. 칠순 당일 새로 맞춘 한복을 꺼내 다리고 오후 5시부터 화장을 시작했어요. 저녁 6시 정각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왔어요? 지금 어디세요? 응, 지금 나가려고. 빨리 나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를 보는 순간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이름이 낯익었거든요. 우리 집 근처였습니다. 설마 동네 식당?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죠.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칠순이에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차창 밖을 보면서요.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 호텔? 레스토랑? 그런데 택시가 선 곳은요. 동네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어요. 국밥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향토국밥이라고 빨간 글씨로 쓰여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설마 여기 김치찌개 냄새, 플라스틱 테이블, 평범한 동네 국밥집이었죠. 구석 자리에 아들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 둘, 4명이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 한복 차림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았죠. 여기서 하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어요. 네, 엄마. 우리끼리 조용히 하는 게 좋잖아요. 조용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복 치마가 플라스틱 의자에 스치는 소리가 났죠. 새로 맞춘 70만 원짜리 한복이 여기 어울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큰 손주가 투덜댔습니다. 아줌마, 여기요. 국밥 5개요. 며느리가 손을 들어 주문했어요. 메뉴도 안 물어보고 그냥 국밥 5개. 엄마는 뭐 드실래요? 아들이 물었지만 이미 주문이 들어간 후였죠. 국밥, 괜찮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국밥이 나왔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평범한 돼지국밥이었습니다. 한 그릇에 7,000원. 자, 먹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계속 내려보면서 뭔가를 보고 있었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복 저고리에 국물이 튀었어요. 엄마, 나 심심해. 작은 손주가 칭얼댔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니까.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대화가 없었어요. 아들은 국밥만 먹고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보고 손주들은 지루해하며 다리를 흔들었죠. 저는 국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울 순 없으니까요. 힐튼 호텔 300명과 국밥집 5명. 그 차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다 드셨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국밥을 반도 못 먹었는데요. 응, 배불러. 그럼 나갈까요? 애들이 심심해해서 시계를 봤어요. 6시 10분에 도착해서 6시 40분, 30분, 제 칠순 잔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계산은 아들이 했어요. 35,000원, 7,000원짜리 국밥 5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어요. 한복 치마가 바람에 날렸죠. 엄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 가봐. 정말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벌써 차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응, 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멀어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국밥집 앞에서요. 칠순 한복을 입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 순자씨, 한복 입고 어디 갔다 와요? 응, 칠순이었어. 어머, 축하해요. 그런데 혼자세요? 응, 먼저 왔어.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죠. 빌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찼어요. 한복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마음이 무거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연보라색 한복, 화장한 얼굴, 새로 손질한 머리. 그런데 눈가에는 눈물 자국, 저고리에는 국물 얼룩.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이게 내 칠순이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벗었어요. 옷걸이에 조심스럽게 걸었죠. 70만 원 주고 산 한복. 국밥집에서 30분 입은 한복. 화장을 지웠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한테서 온 문자였죠. 순자야, 칠순 축하해. 내일 커피 마시자. 답장을 쳤어요. 고마워. 내일 보자.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봤어요. 아들한테 28억짜리 아파트 사줬고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음식 해줬고 손주들 용돈 챙겼고 단 한 번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제 칠수는 국밥집인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에요. 친구 미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칠순 어땠어? 응, 그냥 조촐하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이가 눈치챘어요. 너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지금 당장 나와. 미숙이의 강한 목소리에 저는 결국 나갔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숙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완전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야? 그냥 말을 시작하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순자야, 나한테 말해봐.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그제야 말했습니다. 칠순 이야기를, 국밥집 이야기를, 30분 만에 끝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미숙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 국밥집?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미숙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 미쳤어? 그걸 그냥 참았어? 뭐라고 하겠어? 칠순을 국밥집에서 며느리 친정은 호텔에 300명이었잖아. 미숙이의 분노가 제 대신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내려놨죠. 순자야, 너 그 아파트 내가 사준 거 아냐? 미숙이가 물었어요. 응, 얼마짜리? 28억. 미숙이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미쳤네, 진짜. 28억 받아놓고 칠순을 국밥집에서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우리를 봤지만 미숙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건 아니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게 터진 거죠. 미숙이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어쩌긴 뭘 어쩌냐고. 당장 그 집 뺏어와야지. 미숙이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뺏어온다? 그게 가능한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요. 서랍을 뒤졌어요. 아들 아파트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여러 서류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증여계약서 조항 중에 이상한 부분을 효도 의무 조항 제가 넣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변호사한테 부탁했었죠. 혹시 모르니까 조건부로 해주세요. 그때는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냥 만에 하나를 대비한 거였는데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수증자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와 존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현저한 불효 행위 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죠.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칠순 이후로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잘 지내시냐는 문자도 없었죠. 저는 그냥 지냈어요. 평소처럼 시장 가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증여계약서의 그 조항을, 효도 의무 조항을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손주들은 죄가 없잖아요. 아들 집으로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손주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지금 시간 괜찮니? 아, 지금요? 글쎄요. 망설이는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과일이랑 반찬 좀 했어. 그럼 오세요. 짧은 대답이었죠. 시장에 가서 과일을 샀어요. 샤인머스켓 한 박스에 5만 원. 손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전.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오후 2시쯤 집을 나섰어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죠.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28억짜리 아파트, 제가 사준 아파트, 높은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시장 가방을 든 평범한 할머니, 그냥 그런 모습이었죠. 2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들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문을 안 닫았네. 벨을 누르려다가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들 웃음소리,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낯선 여자들 목소리, 친구들이 온 것 같았죠. 벨을 누르려던 손을 멈췄어요. 왠지 먼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잠깐만 기다리자. 친구들이 가면 들어가지 뭐. 복도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리는 대화 내용이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복도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칠순? 아, 국밥집에서 조촐하게 했어. 국밥집? 칠순인데? 시어머니는 평범하시잖아. 빌라 사시고 검소하시니까. 에이, 형식적인 거잖아. 의미 없어. 의미 없다. 우리 아버지는 다르지. 우리 집안 급이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뭐 하시는데? 그냥 평범한 분이야. 별로 도움은 안 되시지. 근데 이 아파트는 남편이 노력해서 산 거니까. 노력? 제가 28억을 준 게 남편의 노력이라고. 평범하다. 의미 없다. 도움 안 된다. 복도에 서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에 서서 듣고 있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범한 분, 별로 도움 안 되는 분, 의미 없는 칠순, 이게 제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시어머니 칠순 선물은 뭐 했어? 선물? 안 했는데. 진짜? 하나도? 응, 식사만 했어. 굳이 선물까지 할 필요 있나 싶어서. 케이크는? 그것도 안 했어. 형식적인 거 싫어해서. 여자들이 조용해졌어요. 뭔가 민망한 침묵이 흘렀죠. 그래도 칠순인데 좀 그렇지 않아?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괜찮아. 시어머니도 별말 안 하셨어.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시나 봐. 며느리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범해서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안 한 거잖아요. 손에 든 보따리가 무거웠습니다. 5만 원짜리 샤인머스켓, 정성껏 만든 반찬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며느리 눈에 저는 평범한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 조용히 뒤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1층에 내렸어요.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세요? 아, 그냥 나왔어요. 손에 짐이 많으신데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높이 솟은 아파트, 23층 어딘가에 제 아들 집이 있죠. 제가 28억 주고 산 집, 그 집에서 며느리는 친구들한테 말하고 있겠죠. 시어머니는 평범하시니까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뭘까? 검소하게 사는 게 죄일까? 빌라에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 아니에요. 저는 제 선택으로 검소하게 산 거예요. 재산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산 거죠. 그런데 그게 무시당할 이유가 되나요?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앉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요. 보따리를 내려놨어요. 샤인 머스켓 한 박스, 갈비찜, 잡채, 김치전. 혼자서는 다 못 먹어요. 친구들 나눠줘야겠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꺼냈어요. 책상에 펼쳐놓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효도 의무조항,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천천히 따라갔어요. 수중자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와 존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현저한 불효 행위 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존중 의무, 며느리가 저를 존중했나요? 평범하다, 의미 없다, 도움 안 된다. 이게 존중인가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이름을 찾았어요. 오래 알고 지낸 변호사,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알던 분이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변호사님, 저예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물론이죠.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아요.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철하게 준비할 거예요. 며느리는 저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죠. 좋아요. 평범한 사람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노트를 꺼내서 펜을 들었습니다. 증거 목록이라고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1. 장인 칠순 힐튼 호텔 300명. 2. 내 칠순 국밥집 5명. 3. 며느리 발언 녹음 필요. 4. 증여계약서 효도 의무조항 확인. 5. 기타 증거 수집. 한 줄 한 줄 쓰면서 마음이 정리됐어요. 슬픔은 이제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작하자.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70살 박순자, 200억 자산가, 이제 움직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눈이 떠졌죠.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 남편 장례식 이후로 처음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칠순 때 입었던 화려한 한복 차림과는 달랐죠.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아들 집 관련 서류들 하나도 빠짐없이 넣었어요. 오전 9시에 집을 나섰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죠.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20층 건물, 유리로 된 외관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정민호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인사했어요. 박순자인데요. 10시에 약속 있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 앉았어요. 가죽 소파가 폭신했습니다. 벽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렸어요. 사모님, 들어오세요. 정민호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정장을 입은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알던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큰 책상, 가죽 의자,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앉으라는 손짓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대략 짐작은 가는데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8억짜리 아파트 건 아니신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사모님, 제가 그 증여계약서 작성했잖아요. 5년 전에 맞았어요. 그때 변호사한테 부탁했죠. 조건부 증여로 해달라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한참을 읽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모님, 이거 조건부 증여로 되어 있네요. 네, 알아요. 효도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요. 부양 의무, 존중 의무 위반 시 증여 취소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칠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은 힐튼 호텔에 300명, 저는 국밥집에 5명이었다고. 그리고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한 말들, 시어머니는 평범하시니까, 칠수는 의미 없는 거니까 다 말하고 나니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모님,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무슨 증거요? 현저한 불효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요. 변호사가 펜을 들었어요.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첫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증거. 장인 칠순과 사모님 칠순이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청첩장이랑 영수증 있어요. 좋습니다. 둘째, 모욕적 발언에 대한 증거. 녹음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한 말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으셨다면 녹음은 안 하셨죠? 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시 기회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어떻게요? 사모님이 직접 들으시면서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는 녹음이 합법이에요. 변호사가 메모지를 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셋째, 부양 의무 불이행, 명절이나 생일 등에 제대로 챙겼는지, 병원 동행 여부, 생활비 지원 여부 등 명절 때는 제가 음식해서 갖다 줬어요. 손주들 용돈도 제가 줬고요. 그럼 오히려 사모님이 베푸신 거네요? 그렇죠.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조건부 증여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차별적 처우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요.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하지만 사모님, 이건 가족 간의 일입니다. 법적으로 이기는 것과 가족관계는 별개예요.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할 거예요. 변호사가 제 눈을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를 시작하죠. 변호사가 달력을 펼쳤어요. 증거 수집에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 후 소송 제기하면 판결까지 석 달에서 넉 달 정도요. 서두를 수 있나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이 번호로 수시로 연락 주세요. 증거 수집할 때마다 바로바로 보내주시고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는 승소 시 회수 금액의 5%입니다. 알겠어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이미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500만 원. 변호사가 수표를 받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힘드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증거만 수집하세요. 네,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도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를 열었어요. 변호사가 말한 것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증거 수집 목록 1. 장인 칠순 자료 마이너스 청첩장 마이너스 호텔 예약 확인서 마이너스 축의금 영수증 2. 내 칠순 자료 마이너스 식당 영수증 마이너스 사진 3. 며느리 발언 녹음 4. 명절 지출 내역 5. 손주 용돈 내역 메모를 저장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감정은 접어두고 냉철하게 움직여야 해요. 며느리는 저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죠.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준비하자. 철저하게. 집에 도착해서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친정 아버지 칠순 때 받았던 청첩장, 고급 용지의 금박으로 인쇄된 청첩장이었어요. 장인 어른 칠순 잔치에 초대합니다. 일시 10월 15일 오후 6시 장소 그랜드 힐튼 호텔 대연회장 청첩장을 스캔해서 파일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제 칠순 때 국밥집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향토 국밥 마이너스 35,000원. 이것도 스캔했어요. 2장의 서류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그랜드 힐튼 호텔 대연회장, 동네 국밥집, 이게 제 가치의 차이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진짜 가치가 뭔지.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증거 자료라고 이름 붙이고 파일들을 저장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냉철하게 움직였죠. 그날부터 석 달간 증거를 모았어요. 며느리 친정에 전화해서 칠순 잔치 사진을 받았습니다. 호텔 연회장, 케이터링 음식, 300명의 하객, 제 국밥집 사진과 비교했어요. 5년간 명절 지출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음식 재료비, 손주 용돈, 선물, 총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 발언 녹음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손주들 옷을 사주고 싶다고 같이 백화점에 가자고 했죠. 오후 2시 백화점 앞에서 만났어요. 며느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으며 자연스럽게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동복 매장에서 옷을 고르면서 슬쩍 물었어요. 요즘 친구들이 집에
자주 오냐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댁은 좀 멀잖아요. 그리고 빌라라서요. 친구들 초대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녹음되고 있었어요. 또박또박 더 물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제 집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냥 평범하게 사신다고 말하죠. 검소하게요. 좋은 의미로요. 계산을 마치고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칠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국밥집에서 했는지 며느리가 말했어요. 제가 조용한 걸 좋아할까봐 검소하게 사시니까 호텔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누가 부담스럽대? 제가 물었지만 며느리는 고개만 숙였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충분히 녹음됐으니까 카페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멈췄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며느리 발언이라고 이름 붙였죠. 네 번째 주 추가 증거를 모았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는지 보고 싶지 않은지 물었어요. 시간 나면 가겠다고 했지만 그 후 한 달 동안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어요. 통화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마지막 통화 45일 전, 이것도 증거였어요. 부양 의무 불이행, 2달째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추석에는 처가에 가니까 집에 안 와도 된다고 문자를 읽고 캡처했습니다. 추석 당일 혼자 밥을 먹었어요. 혼자 앉은 식탁, 혼자 먹는 송편, 사진을 찍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3달째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증거 수집이 끝났다고 모든 파일을 정리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영수증, 통화 내역, 문자 캡처. 이틀 후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녹음 파일과 칠순 비교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주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3달이 지났어요. 3달 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증거만 모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증거 수집 완료, 소송 준비 시작, 날짜를 적고 노트를 덮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살 박순자, 검소하게 산 평범한 할머니. 하지만 이제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싸우는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3달 동안 수없이 되뇌었거든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이야. 서랍에서 증여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밑줄 그어둔 문장을 읽었어요. 현저한 불효행위 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제 법원이 판단할 차례예요. 국밥집 칠순이 현저한 불효인지 평범하다는 말로 무시당한 게 존중 의무 위반인지 30분짜리 칠순 잔치가 부양 의무 이행인지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제 가치를 증명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친구 미숙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숙아, 이제 시작이야.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고 있어, 순자야. 내가 응원할게.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소장이 제출됐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오늘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제 아드님한테 소장 부본이 갈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안에 도착할 겁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아들이 소장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이 됐습니다. 놀라고 당황하고 화를 낼 거예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었죠. 무슨 일인데? 차분하게 물었어요. 법원에서 소장이 왔어요. 증여 취소 소송이라고 엄마가 낸 거죠? 그래, 내가 냈어. 미쳤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긴 왜야? 효도 의무 위반이니까. 효도 의무? 무슨 소리예요? 증여계약서에 있잖아. 조건부 증여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설마 진짜로 그걸 쓸 줄은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인 칠수는 호텔에 300명, 내 칠수는 국밥집. 이게 효도니? 엄마, 그건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시어머니는 평범하니까 칠수는 의미 없다고. 다 녹음되어 있어.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한테서 연락이 쏟아졌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었어요. 법원에 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대기실에 앉았어요. 복도 저쪽에서 아들 부부가 보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왔더군요.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들은 얼굴이 창백했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양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인데 합의를 권유합니다. 아들 쪽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께서 과도하게 반응하신 것 같습니다. 칠순 행사 규모는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효도 의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수중자 배우자의 모욕적 발언이 녹음으로 입증됩니다. 조정은 결렬됐어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어요. 2달 동안 서너 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칠순 비교 사진, 며느리 녹음 파일, 명절 지출 내역, 통화 기록, 특히 녹음 파일이 재생됐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빌라라서요. 친구들 초대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평범하게 사신다고 말하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마지막 변론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판결 선고일 다시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아들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손수건을 쥐고 있었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증여 조건 불이행 및 현저한 불효행위로 증여계약 취소를 인정합니다. 수증자 배우자의 차별적 태도와 증여자에 대한 모욕적 처우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28억짜리 아파트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축하할 일은 아니에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을 마주쳤어요.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집이 없어지는 건데,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야. 차갑게 말하고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미숙이었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됐어? 이겼어. 진짜? 축하해. 고마워, 미숙아. 전화를 끊고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예요. 아파트를 처분해야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매물로 내고 싶은데요. 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아, 이 단지요? 지금 시세가 좋아서 빨리 나갈 겁니다. 얼마에 내면 될까요? 29억 정도면 한 달 안에 나갈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매물을 냈습니다.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어요. 소유주가 제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5년 만에 다시 제 이름으로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직 아들 부부는 모를 거예요. 등기가 바뀐 걸 곧 알게 되겠죠. 새 주인이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현실이 될 겁니다. 평범한 시어머니가 얼마나 평범하지 않은지, 국밥집 칠순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노트를 펼쳤어요.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1단계 완료, 증여 취소 판결 승소, 2단계 시작, 아파트 매각 진행 중.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곧 아들한테서 연락이 올 겁니다. 패닉에 빠진 목소리로.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매물을 내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계약 들어왔습니다. 29억의 현금 매수자예요. 그래요? 빠르네요. 좋은 물건이라 금방 나갔죠. 계약금 2억은 오늘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곧 새 주인이 집을 보러 갈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알겠죠. 사흘 후였습니다.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곧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도 받지 않았죠. 연달아 5통 문자가 쏟아졌어요.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급합니다. 제발요. 무시했습니다. 1시간 후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땀을 흘리고 있었죠. 엄마, 왜 집이 팔렸어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팔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내 집인데 왜 팔면 안 돼? 엄마 집이잖아요. 저희가 사는 곳인데 법원 판결로 내 명이 됐어. 내 집 내가 팔면 안 되니? 아들이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죠.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이미 계약했어. 계약금도 받았고 언제 나가야 하는데요? 한 달 안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달? 그 안에 어떻게 집을 구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손주들도 있잖아요. 손주들은 내가 따로 챙길 거야. 엄마,
이제 가봐. 할 말 없어.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엄마, 엄마. 아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섰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에요. 다음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집만은 읽고 지웠어요. 이틀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잔금 날짜 잡았습니다. 3주 후 화요일이요. 알겠습니다. 3주. 아들 부부한테 남은 시간이 그만큼이에요. 그 주 주말 며느리 친정 장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미 법원 판결 났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미숙이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양이던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고마워, 미숙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잔금일 전날이었어요. 아들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후회 안 하세요?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부동산 사무실에 갔습니다. 새 주인이 와 있었어요. 40대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어요. 잔금을 받았습니다. 27억, 계약금 2억 제외한 금액, 통장에 숫자가 찍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하나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28억짜리 아파트가 완전히 남의 집이 됐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잔금 처리 끝났다. 2주일 안에 집 비워라. 전송.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정리했어요. 27억, 여기에 계약금 2억, 총 29억. 5년 전 28억에 샀으니 1억 남은 거죠.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쓰실 거예요? 기부할 겁니다. 네, 복지단체에 기부할 거예요. 전액. 직원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29억을? 네. 집에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2단계 완료. 아파트 매각 29억. 3단계 시작. 기부 및 정리.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국밥집에서 칠순을 보내고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200억 자산가. 그게 저예요. 아들은 이제 알겠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조용한 밤이었어요.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손주들을 위한 준비,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위한.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을 비울 날이 다가왔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한테서도 조용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죠. 집이 정말 팔린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잔금까지 다 받았다고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자기 집이었는데 살던 곳이었는데 차분하게 물었어요. 누가 사준 집인데 내 집이냐고. 법원 판결로 제 명의가 됐고 제 집을 제가 판 건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 녹음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이제 내가 배울 차례라고. 효도가 뭔지,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계속 왔어요. 손주들은 제가 따로 챙길게. 답장을 보내고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손주들 교육 신탁 계좌를 만들었어요. 각각 5억씩 총 10억?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으로만 쓸 수 있게 법적 장치를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손주들 미래는 보장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주들 계좌 만들었다고 각각 5억씩 너희는 손 뗄 수 없다고. 전송. 곧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아들이 흐느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말했어요. 손주들은 제가 챙기지만 너희는 아니라고. 28억짜리 교육비는 이미 줬다고. 이제 너희 능력으로 살라고. 손주들은 한 달에 한 번 보내되 너희는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미숙이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며느리 친정에서 난리라던데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반은 끝났어. 조금만 더 가자. 노트를 펼쳤어요. 3단계 진행 중. 마이너스 손주 신탁 계좌 완료. 마이너스 아들 부부 통보 완료. 마이너스 다음 복지단체 기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아들 부부는 집을 나갈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평범한 시어머니를 무시한 데가 이제 똑똑히 보고 있을 거예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길, 끝까지 가볼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복지단체 기부를 준비해야죠. 남은 19억 전액 기부할 겁니다. 아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손주들 10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필요한 곳에 쓰일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그냥 고요한 어둠 속에서 편안하게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19억 기부, 그리고 제 새로운 삶, 준비를 시작해야겠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어머니였습니다. 사돈댁, 우리 딸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래요?
좀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요. 만나서 할 말은 없습니다. 사돈댁,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며느리가 친정으로 갔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그날 저녁 친구 미숙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순자야, 며느리 친정 분위기. 아니, 뭔데? 며느리가 울면서 친정 갔는데 장인이 화났다던데. 장인이? 응, 며느리한테 미쳤다고 했대. 칠순을 국밥집에서 했냐고 미숙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아파트 사준 거 이제 알았대. 장인이 완전 충격받았다더라. 가슴이 조금 시원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그래서 친정에서도 혼나고 있대. 자업자득이지 뭐.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버림받은 기분.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며칠 후 우연히 며느리 친정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그때 며느리를 봤습니다. 친정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일어나서 다가왔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이제 와서 소용없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니까.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너 지금 우리 아버지 칠수는 어떻게 했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힐튼 호텔에서 300명, 그래, 300명, 피아노 연주에 케이터링 음식에 영상까지.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근데 내 칠수는 국밥집 5명, 맞아, 국밥집 35,000원짜리. 며느리가 더 세게 울었어요. 너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평범하시니까 칠수는 의미 없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알겠니? 평범한 시어머니가 얼마나 평범하지 않은지.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봐. 더 할 말 없어. 며느리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시장에 도착해서 장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야채를 고르면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딸이 힘들어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며느리 우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무릎 꿇던 모습,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칠순 때 느낀 그 아픔을 생각했어요. 국밥집에서 혼자 한복을 입고 앉아있던 그 시간을 30분 만에 끝난 제 칠순을 의미 없다는 그 말을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며느리 친정 방문 사건 기록, 며느리 사과 거절, 흔들리지 않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비였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죠. 엄마, 아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읽고 답장을 쳤습니다. 내 아내가 날 무시했을 때는 생각 안 했니? 이제 와서 늦었어. 전송,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비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고요한 저녁이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뜨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지금 친정에서 저녁을 먹고 있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도 힘들겠어요. 아내도 엄마도 모두 잃어버린 기분일 테니까. 하지만 그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저를 평범하다고 무시하고 칠순을 의미 없다고 하고 국밥집에서 30분 만에 끝낸 것, 그게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어요. 내일은 맑겠죠. 내일부터는 기부 절차를 시작해야겠어요. 19억 복지단체를 알아보고 어디에 얼마씩 나눠줄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기부 계획, 마이너스 아동 복지 5억, 마이너스 노인 복지 5억, 마이너스 장애인 복지 5억, 마이너스 여성 쉼터 4억, 나머지 고민 중 적으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이 돈이 좋은 곳에 쓰이는 거니까요. 아들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죠.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사 날이 코앞이었어요. 아침 일찍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둘 다 초췌했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죠. 엄마,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아들은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습니다. 차를 내왔어요. 보리차 2잔. 아들이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못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알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봐. 그 집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얼마? 12억.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2억. 예상했던 일이에요.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지 않았을 리 없으니까요. 사업 확장하려고요.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이었는데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60일 안에 상환하라고 통보 왔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소리쳤어요. 저희 다 끝나요. 12억을 어떻게 마련해요?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는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정리하는 중이야.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조금만이라도 일어나. 며느리를 일으켰어요. 국밥집이 의미 없었던 것처럼 이것도 의미 없는 일일 거야. 그 말에 며느리가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끝이에요. 집도 없어지고 12억 빚까지.
내 능력으로 강남에 산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럼 내 능력으로 해결해. 엄마, 돌아가.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들 부부가 일어나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등을 문에 기대고 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그 아파트 담보로 12억 대출받았대요. 아, 그렇군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은행에서 상환 통보 왔다는데요. 그건 아드님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사모님과는 무관하고요. 제가 도와줘야 할까요? 사모님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맑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아들 방문 기록, 12억 담보대출 사실 확인, 도움 거절, 적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자꾸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 며칠 후 친구 미숙이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괜찮아? 응, 아들이 12억 빚 있다며? 어떻게 알았어? 소문났어. 며느리 친정에서 3억 빌려줬대. 3억? 응, 근데 턱없이 부족하지.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고개를 저었어요. 28억은 이미 줬어. 그게 교육비였던 거야. 효도가 뭔지 배우는. 근데 손주들은 따로 챙겼어. 각각 5억씩 신탁 계좌 만들었어.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네. 흔들려, 사실. 매일 밤 잠이 안 와. 눈물이 났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이미 시작했으니까. 미숙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울어, 순자야. 혼자 참지 말고. 그날 오후 복지단체에 전화했습니다. 기부 절차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네, 기부하시려는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19억입니다. 네, 19억이요? 담당자가 놀랐어요. 네, 나눠서 드릴 건데요.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아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대신 좋은 곳에 쓰이게 할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에요. 저녁을 먹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올랐어요. 반짝이는 별들.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거의 다 왔어.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주저앉던 모습, 절망하던 눈빛, 며느리 우는 소리, 모두 제 선택의 결과예요. 후회는 없지만 아픔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눈물이 났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울 수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복지단체에 가는 날,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들 부부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 하지만 손주들의 미래는 제가 지켜줄 거예요. 그게 할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잤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저를 부르는 꿈. 하지만 깨지 않았어요. 끝까지 견뎠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어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복지단체 사무실에 갔습니다.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박순자님, 앉으세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19억 기부를 원하신다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배분하실 계획이세요? 준비해간 메모를 꺼냈어요. 아동 복지에 5억, 노인 복지에 5억, 장애인 복지에 5억, 여성 쉼터에 4억, 나머지는 상담 후 결정하려고요. 담당자가 메모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거예요. 서류를 작성했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달 안에 절차 완료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돈은 좋은 곳에 쓰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애들이 보고 싶다고 합니다. 손주들 한 달 넘게 못 봤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손주들만 보내. 전송.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보내겠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손주 둘이 서 있었습니다. 11살 큰 손주, 8살 작은 손주, 할머니, 아이들이 안겼어요. 품에 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손주들 보고 싶었어? 거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간식을 준비해 뒀습니다. 과일, 케이크, 주스. 와, 할머니, 맛있겠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함께 앉아서 먹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요. 큰 손주가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바빠요. 그래, 네, 이사 준비한다고요. 작은 집으로 간대요. 작은 손주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들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두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너희 교육비는 할머니가 다 준비해뒀어. 대학 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걱정하지 마. 정말요? 응, 각각 5억씩 따로 만들어뒀어.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엄마 아빠는요? 엄마 아빠는 스스로 해결해야 해. 왜요?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른들 사정이야. 너희는 몰라도 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너희를 항상 지켜줄 거야. 오후 내내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림도 그리고 보드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녁 5시 아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현관 밖에서 기다렸죠. 손주들을 보냈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다음 주에도 와.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 손주들은 한 달에 2번씩 보낼 거지? 네, 너희는 당분간 보고 싶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거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지켜야 해요.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 하지만 아들 부부는 달라요. 그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며칠 후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아드님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사업체 지분을 금매로 내놓았대요. 빚 갚으려고요. 그래요. 며느리분도 명품 가방이랑 시계
다 팔았다고 하더군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해도 부족할 텐데. 네, 친정에서 3억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신용 회복까지 5년은 걸릴 겁니다. 5년, 긴 시간이에요. 사모님,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가을비. 아들 부부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사업체 지분 팔고, 명품 팔고, 집 구하러 다니고 힘들겠죠. 처음으로 겪는 생활고일 테니까. 하지만 그게 배움의 과정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검소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주 방문 완료. 한 달에 2번 규칙 확립. 아들 부부 몰락 진행 중. 펜을 내려놓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어요. 순자야, 내 며느리가 파트 구한대. 파트? 응, 카페 아르바이트. 처음 해본다더라. 며느리가 아르바이트.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 며느리가 힘들겠네. 그렇지. 근데 자업자득이야. 미숙이의 말이 맞았어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순자야, 너는 괜찮아? 응, 괜찮아. 손주들 봤거든. 그래, 다행이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혼자 하는 설거지, 익숙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렸어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모습, 간식 먹으며 좋아하던 모습, 적어도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랄 거예요. 제가 지켜줄 테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요즘 매일 밤 잠을 설쳤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손주들을 봤으니까 침대로 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죠. 복지단체 기부는 진행 중이고 손주들은 챙기고 아들 부부와는 거리를 두고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에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오늘은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한 잠, 깊지는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새벽에 한번 깼다가 다시 잤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새로운 하루.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마셨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죠. 조금씩 천천히 제 길을 가야 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들 부부는 사업체 지분을 금매로 팔았습니다. 절반 가격에도 안 팔렸대요. 며느리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무실을 얻어 다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 빌린 3억, 사업체 매각으로 받은 4억, 며느리 명품 판 돈 5천만 원. 그래도 12억에는 한참 모자랐어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친구 미숙이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순자야, 내 며느리 완전 달라졌대. 어떻게? 화장도 안 하고 헌 옷 입고 다닌대. 명품 가방도 다 팔아서 1,000원짜리 가방 든대. 그래, 카페에서 하루 8시간 일한대. 처음에는 주문도 제대로 못 받았다더라. 며느리가 그렇게 변했다니.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지만 이게 배움의 과정이에요. 아들은 어떻게 지내? 회사 다니다가
작은 사무실 얻어서 혼자 일한대.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들도 힘들겠죠. 처음으로 맨바닥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집은 투룸 빌라, 보증금 5천에 월세 60, 강남에서 구로구로 갔대. 강남 압구정에서 구로구 투룸으로 격차가 컸어요. 며느리 친정에서는 뭐라고 하던 장인이 화났다더라. 이제 평범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겠냐고.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내 아들 완전 달라졌대. 겸손해졌다고 하더라. 그래, 며느리도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안 돼.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 순자야,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아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날 밤 핸드폰을 보니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문자였습니다.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배우고 있어요. 손주들 다음 주에 보내겠습니다. 짧은 문자, 예전처럼 제발 도와달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근황 전하는 문자, 읽고 답장을 쳤습니다. 손주들 기다릴게. 전송, 창밖을 봤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죠. 아들 부부는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날까? 투룸 빌라, 보증금 5천에 월세 60, 난방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다음 주 토요일 손주들이 왔습니다.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옷이 낡았고 신발도 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밝게 웃으며 안겼어요. 우리 손주들 보고 싶었어? 품에 안았습니다.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요즘 어때? 괜찮아요. 큰 손주가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새 집은 어때? 작아요. 전 집보다 훨씬 작아요. 작은 손주가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매일 일하러 가요. 카페에서 일한대요. 그래. 아빠도 늦게 들어와요. 밤늦게까지 일한대요. 아이들이 외로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가방을 꺼냈습니다. 새 옷과 신발을 샀어요. 아이들 사이즈로. 할머니 선물이야. 와,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다시 잘 살 수 있어요? 큰 손주가 물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면 다시 잘 살 수 있어. 언제요? 몇 년 걸릴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너희는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후 5시 아들이 데리러 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는데 많이 야위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아서 거칠어 보였죠. 엄마, 들어와.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앉아. 소파에 앉혔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 고맙습니다. 아들이 차를 마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들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내도 열심히 일해요.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이제 적응했어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뭘?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평범하게 사신 게 아니라 검소하게 사신 거였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억 자산가이신데 빌라에 사시고 시장에서 장 보시고 버스 타고 다니신 거. 그걸 몰랐어요.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내도 매일 후회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안대요. 그래,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희가 증명해야지. 네, 5년 동안 열심히 살아봐. 그동안 내가 지켜볼게. 5년, 응, 신용 회복되는 시간. 그때까지 스스로 살아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일어났어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손주들 옷이랑 신발 샀으니까 챙겨가. 고맙습니다, 엄마. 아들이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창문으로 봤어요. 아들이 손주들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차가 없으니 버스를 타야겠죠. 예전에 저처럼.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배움의 과정.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아들 부부 몰락 확인. 5년 관찰 기간 설정. 손주들 계속 보호.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5년.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변했는지 확인하는 시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가네요. 천천히 조금씩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석 달 후 복지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순자님, 기부금 전달식을 하려고 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관에 갔어요. 작은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동복지센터 원장님, 노인복지관 관장님, 장애인 단체 대표님, 여성쉼터 소장님, 모두 반갑게 맞아줬어요. 박순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간단한 전달식이 있었어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 기부금으로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센터 원장님이 말했어요. 20명의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어요. 노인복지관 관장님도 말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재활치료비로 쓰겠습니다. 위기의 여성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할게요. 모두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들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달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감사패를 벽에 걸었습니다.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박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글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28억을 돌려받아 19억을 기부하고 10억은 손주들에게,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줬지만 후회 없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손주들이 또 왔어요. 이번엔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저 1등 했어요. 큰 손주가 자랑했어요. 우와,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잘했어. 우리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손주는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뭔데? 할머니 그림이에요. 그림을 봤습니다. 할머니와 손주 둘이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우리 손주.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는 재밌어? 네, 재밌어요. 친구들도 잘 지내고? 네,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아요. 아이들이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요즘 덜 바빠졌어요. 아빠가 일찍 들어오세요. 그래, 네, 주말에는 같이 공원에 가요. 아들 부부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나 봐요. 할머니, 우리 크면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 될 거예요.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네, 할머니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래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착하게 자라렴. 오후에는 함께 영화를 봤어요. 애니메이션 영화. 손주들이 깔깔 웃으며 봤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5시 아들이 왔어요. 이번에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니야. 차를 내왔어요. 요즘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일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며느리는 아내도 카페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급여도 올랐고요. 그래, 다행이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변했어요.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했어요. 5년 후에 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 검소하게, 겸손하게. 네, 엄마. 아들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거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네요. 칠순 국밥집 사건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법원 판결, 아파트 매각, 19억 기부, 아들 부부의 몰락, 그리고 지금 저는 여전히 빌라에 살고 시장에서 장 보고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겉으로는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속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해졌어요. 평범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검소함이 약점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1년 후 복지단체 기부 완료, 손주들 건강하게 성장 중, 아들 부부 회복 중, 나의 새로운 삶 시작.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미숙이었어요. 순자야, 제주도 여행 어때? 우리 같이 가자. 제주도? 응, 봄에 가면 좋잖아. 유채꽃도 보고. 잠시 생각했어요. 좋아, 가자. 진짜? 아, 미숙이가 좋아했습니다. 언제 갈까? 다음 달. 그래, 준비하자. 전화를 끊었어요. 제주도 가본 지 오래됐어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혼잣말을 했어요. 잘했어, 순자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텼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71살,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손주들은 한 달에 2번 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복지 활동도 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칠순 때 입었던 한복은 아직 옷장에 걸려 있어요. 가끔 꺼내봅니다.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 국밥집에서 30분, 의미 없는 칠순이라던 그 말들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제 가치를. 집으로 돌아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았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계획, 미숙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71살의 새로운 인생, 이제 시작입니다.